어디 할 차례인가요? 백 28페이지 할 차례죠? 128페이지 금지 행위 몇 페이지? 140? 네, 128페이지죠? 아, 42번. 네, 맞아. 42페이지가 아니고. 봅시다. 금지 행위. 다음 주는 무슨 날이래요? 다음 주? 근데, 가만있어 보자. 모의고사는 언제 본대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날 같은데. 제가 일정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모의고사를 잡아놨던데. 저는 안 옵니다.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모의고사 보셔야 돼요. 모의고사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열심히 보기만 하면 돼요, 모의고사는. 어차피 점수는 여러분들이 이제 9월달 넘어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실력이 나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다음 주는 휴강이고 여러분들은 오셔가지고 모의고사를 좀 보셔야 되고 그럴 겁니다. 아마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저기 저렇게 적어놨네. 96일 남았네요. 여러분 이제 학원에다가 원서 접수 하라는 것 같은데 8월 8일부터 인력공단 접수죠. 그래서 가능하면 학원에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하세요. 개인적으로 접수하실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하려면 아예 월요일날 첫날 가서 그냥 확 하세요. 거의 한 접수 기간이 한 열흘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마 월요일부터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인가? 아마 접수 기간일 텐데 가끔 제 수강생 중에서 가끔 그런 분들 나옵니다. 한 열흘 되니까 시간이 많이 남죠? 예, 나중에 해야지 그러다가 시간 홀라당 가버립니다. 열흘 금방 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그냥 금방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까먹어버려요. 그래가지고 한 해 한 명씩은 꼭 그런 사람 제가 보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제가 한 명씩 보니까 사람들은 여러 명이 꽤 많다는 얘기죠. 열심히 공부해놓고 접수 못해가지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접수하라 그럴 때 그냥 학원에다가 사진하고 딱 내놓은 게 속편해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봅시다. 이제 그 128페이지에 보면 금지 행위 나오죠. 금지 행위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라 그랬는데요. 자, 봅시다. 금지 행위는 일단 여러분들 요약집은 39편이가 있는데 요약집 안 봐도 되죠? 자, 개업중개사 등의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 행위였죠. 자, 금지 행위는 등자가 들어가죠. 개업중개사 등의 금지 행위. 자, 1-1과 그 다음에 3-2가 나눠졌죠. 1-1은 뭐였죠? 매무수거, 중개, 자, 대상물에 대한 매매업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무등록업자 알면서 의뢰받았거나 아니면 명의를 이용하는 있었고요. 수 뭐예요? 보수에 대한 초과수 있었죠. 초과, 수수. 그 다음에 거짓,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은행 판단 결정이. 자, 그 다음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있었죠. 뭐예요? 증직 상태 있었죠. 중개, 증선, 매매 있었죠. 매매업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직접 거래, 그 다음에 또 쌍방대리가 있었습니다. 쌍방대리. 그 다음에 있었죠? 투기조장은 자, 미등기 전매를 중개해주거나 아니면 또 전매가 어떻게 된 거야? 전매가 제한된 것을 중개해주는 등 투기를 조장하는 이렇게 됐죠. 자, 등기대상물의 매매를 금지하는 게 아니고 업의 판단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계속적, 반복적 개념이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임대업은 금지행위 해당 안 되죠. 매매만 해당되고, 자, 무등록업자 알면서 의뢰받건 명령, 자, 의뢰하고 명의 이용까지도, 자, 무등록 알면서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수, 초과수수. 자, 의뢰인으로 스스로 알아서 더 준 것도 위반된다. 그 다음에 또 받았다가 되돌려준 게 위반된다. 그 다음에 초과된 부분은 뭐라 했어요? 무효다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거짓언행.
자, 중개대사원이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하여 이런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랬고, 이 거래상 중요사항은 뭐도 포함된다? 가격도 포함된다라고 했었죠. 자, 오늘 거짓언행 관련된 부분을 8년은 요거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증서중개매명. 이때 증서하면 뭘 얘기한다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꼭 기억해 놓는 거 있었죠? 뭐 있었어요? 증서. 청약 통장 있었죠? 입주자 저축 증서를 얘기한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증서 아니다. 뭐가 증서 아니다 그랬어요? 자, 분양계약 체결된 분양권 증서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상가 분양계약서 증서 아니라 그랬죠? 자, 요 증서중개매명, 위반하면 3다시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직접거래 상반들이, 자, 직접거래, 누가 직접거래한 걸 금지한다 그랬죠? 의뢰인과 직접거래한 걸 금지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직접거래 해당되지 않는다. 소개받아가지고 어떻게 돼? 다른 사람한테 중개해줬는데 그 사람이 자기 가족이다. 자, 가족한테 중개해줬다. 이거 직접거래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근데 다른 기업에서 통해서 거래한 것도 직접거래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죠? 자, 쌍방대리. 자, 쌍방대리 같은 경우는 양쪽 대리는 걸 금지하고 한쪽만 대리는 걸 허용된다 그랬죠? 일단은 일방대리는 허용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런 직접거래 쌍방대리 관련되면 이 직접거래는, 자, 누가 거래한 건 직접거래가 그랬어요? 수임인, 대리인과 거래한 건 직접거래 해당이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매매교환 임대차 다 들어가고 본인이 허락해도 위반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투기조작, 미등기전매 중개, 중간생 계약 등기 중개해주는 거, 여기 해당된다 그랬죠? 자, 그럼 여기 이때 전매 차익이 어떻게 돼요? 안 났어도 위반된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요거는 위반하면 1-3 뿐만 아니라, 자, 이거를 개업공개서가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개업공개서 위반하면 행정처분, 상대, 등록, 취소. 자, 상대 등록 취소는 어디에 해당되고요? 업무정지.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소속, 공인중개에서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네, 자격, 정지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금쟁이 부분을 먼저 문제 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죠. 42페이지 4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2번. 자, 다음 공인중개사법 제33조 금쟁이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금쟁이는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금쟁이는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 개업, 공인중개사 등 사원임원, 중개보전까지 모두 다 들어갔죠. 자, 그러면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거 아니다라고 했었죠. 자, 이런 금쟁이는요. 자, 계약의 효력에는 어떻게 돼요? 계약의 효력. 자, 이렇게 쌍방대리에서 계약 체결했습니다. 자, 직접 거래해서 계약 체결했습니다. 계약의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죠. 법에 위반될 뿐 계약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죠. 자, 그게 이번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개업분야에서 금쟁이를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상대 등록 취소죠. 상대 등록 취소는 어디에 해당? 금쟁이,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개업분야에서 금쟁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즉시 등록에 결격 사유가 된다. 금쟁이 위반했다고 해서 결격 사유가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되면요? 일단은, 자, 저기, 뭡니까? 보면, 1-1, 3- 형벌을 받으면, 자, 일단, 징역형은요, 이 법이건 다른 법이건 무조건 징역형 결격사유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벌금형은요, 어쨌든 이 법에서 벌금형이죠? 그러니까 벌금형 받으면, 그때 결격사유 되면 되죠. 아니면 또, 등록이 어떻게 돼? 취소되면 또 결격사유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렸고 5번에 소속공개사가 금쟁이를 위반한 경우 자격증 처분과 동시에 행정형벌을 받을 수 있다. 자, 개업공개사는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으면서도 형벌받을 수 있는 거고 소속공개사는 자격 정지하면서도 형벌받을 수 있는 거 이렇게 되죠. 자, 그럼 4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개업공개사의 다음 행위 중 공개사법 33조 금쟁이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기업의 소유상가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이 아닌 자를 상대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행위. 자, 임대업합니다. 임대업. 이거는 금쟁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죠. 자, 그러면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임대업 할 수 있다 없다? 금쟁이 분명히 아니라 그랬죠. 자, 그럼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임대업 할 수 없다. 왜 없다 그랬어요? 네, 14조의 규정이 없죠. 어쨌든 요거는 기업은 금쟁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윤에 미확정 개발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구제하여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금쟁이 무슨 행위죠?
예, 거짓언해. 형벌 1-1. 형벌, 처분까지 같이 딱 생각이 나서 해주면 됩니다. 자, 자신의 자가 거주할 주택을 다른 개업 공개 중개로 임차하는 이 예. 자, 그러면 이거는 금쟁이 아니죠? 자, 그럼 이렇게 해보죠. 자신의 자가 거주할 주택을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아서 중개하는 행위. 자, 아들 명의로다가 주택을 갖다가 중개해줍니다. 이거 금쟁이 아니다 그랬죠? 예, 꼭 다른 계약서를 통해서 구분이 아니라 아들 명의로다가만 한다면 그건 금쟁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배우자 소유의 토지를 매수인에게 매각하는 것을 중개하는 행위. 금쟁이 아니죠. 자, 입주자 저축 증서에 대한 매매업을 영위하는 행위. 금쟁이죠. 자, 그럼 형벌 어떻게 되죠? 예. 자, 여러분들 여기 금쟁이 보면 뭐 어떻게 되냐면, 자, 매매업이요. 여기도 매매업 있고, 여기도 매매업 있죠? 자, 그러니까, 요때는 어떻게 되냐. 자, 증서 생각하면 돼요. 매매업 두 가지가 있는데, 헷갈리면 증서하면 형벌 뭐다? 3-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됩니다. 또 헷갈리는 게 또 뭐 헷갈리냐면, 요 무등록 있죠? 아직까지 이제 완전하게 정리가 안 된 분들은 요 무등록업자 알면서 의뢰받건 명의용과 그냥 무등록 있죠? 그냥 무등록. 이거 헷갈리더라고요. 자, 그냥 무등록은 형벌 어떻게 되죠?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3-2죠?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는 어떻게 되고? 3-2고요. 그로부터 의뢰받은 자는 어떻게 된다? 1-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거기 보죠. 비읍에 액면금액 중개보수의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당좌 수표를 받았으나 이후에 수표료가 부도 처리된 경우 금쟁이죠. 부도 처리되어서 되돌려줬죠. 이것도 금쟁이에 해당된다. 그래서 되돌려줬다라고 한다면 자, 의뢰는 현실적으로 보수를 준 거야, 안 준 거야? 현실적으로 안 준 거죠. 자, 당좌 수표 끊어졌다가 부도 처리돼가지고 수표를 돌려받았죠. 그럼 현실적으로는 보수를 안 준 거죠. 자, 그러면 의뢰인은 자, 초과 수수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자, 그럼 이거 금쟁이 해당된다, 안 된다? 예, 그래도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중개업과 별도로 문구점에 영업을 하는 금쟁이 아니죠. 자, 그러면 4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공개사 등의 금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개업공개사에는 의뢰인 갑이 매수례한 중개대상물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대가로 법정 수수료 외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유지분을 받았다. 금쟁이 뭐죠? 초과수수 형벌 1-1이죠.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B의 소속공개사 을은 아파트 매도 의뢰인 병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였다. 금쟁이죠? 뭐예요? 직접 거래 형벌 뭐죠? 네, 3-2. 자, 3번에 개업공개사 C는 중개사무소 개설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친구 정에게 소개받은 F로부터 토지 매도 의뢰를 받았으나 아직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했다. 자, 금쟁이 있죠? 자, 지금 저기에 뭐랬어요? 무등록업자 알면서 의뢰 뒤에 거래라는 얘기 없죠? 의뢰받았거나 그 의뢰받은 자체도 어떻게 된다? 금쟁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개업공개사 D는 전매가 금지된 투기과일주인의 분양권 전매 알선했다. 금쟁이죠. 이게 뭐예요? 투기저당 형벌 3-2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개업공개사 E는 생활정보지에 나온 무의 상가 건물 매도 광고를 보고 편의점을 운영코자 무로부터 상가 건물을 매수했다. 자,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게 직접 거래 금쟁이 대상이죠. 근데 이거는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게 아니죠. 이건 금쟁에 해당되지 않죠. 자, 4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금쟁에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을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했습니다. 자,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중개대상물의 매매가 그 태양이나 규모, 횟수, 보유기간 등에 비춰 사회통념성, 영업활동 볼수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 영리성 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자, 그러니까 업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돼요? 계속성, 반복성 여부, 그 다음에 또 수익을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그랬죠. 자, 이게 이제 매매업 부분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자, 중개인과
1회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를 하는 행위는 금제익이 아니다. 자, 금제익일까요? 아닐까요? 금제익이지요. 왜요? 뭐죠? 예, 직접 거래요. 자, 기억에다가 매매업과 관련된 금제익을 갖다 넣어놓고, 그 다음 니은에다가는, 자, 1회, 우연한 계속성 반복성이 없죠. 그래서 이건 금제익이 아니다. 언뜻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앞에 문장을 보니까 누구와 거래한 거예요? 예, 중개 의뢰인과 거래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매매업보다 더 큰 형벌이죠. 이거 뭐예요? 직접 거래. 형벌 3- 이렇게 되죠. 자, 이것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분양 대행업을 영위하거나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것은 금제익이 아니다. 네, 분양 대행업, 컨설팅업 이거는 금제익 자체가 아니고요. 자, 법정 종개보수에 실비받는 행위는 금제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제익이다 아니다. 자, 중개보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랬죠. 자, 실비 받을 수 있죠. 예. 자, 금제익이 해당되지 않죠. 그 다음에, 자, 미음에 개업공개사 등이 금제익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뢰인에게 자산상 손해가 발생될 것을 요한다. 자, 금방 제가 아마 이게 했을 겁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4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공개사인 개업공개사 갑을병정무 행위 중에서 중개사법의 금제익 또는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에 갑은 분양권 거래를 중개하면서 분양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받았다. 자, 지금 분양권 어떻게 보수받아야 돼요? 기납입된 금액에 피 합친 거죠? 자, 그러면 분양금액에 이렇게 되면 뭐에 위반되는 거예요? 초과수수 형벌 1-1이죠. 자, 이번에 을은 친구 A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주택에 매도를 해봤고 중개대상물이 상속관계의 소유성이 결여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알려주지 않은 채 매수인 의뢰인에게 비와 계약을 청결케 하였다. 금제익 있죠. 거짓 언행이죠. 형벌 어떻게 되죠? 1-1. 자, 3번에 병은 토지 소유자 B와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분할한 다음 이를 타인에게 매각하고 일정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거 뭐죠? 토지의 분양 대행이라고 그랬죠. 자, 이거 한번 제가 판례사항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자, A 소유 토지를 갑이 자기의 비용을 들여서, 자, 이때 갑은 개업공개사인데요. A 소유 토지를 직접 사면 안 됩니다. 사서 쪼개서 팔면 이거 뭐 되는 거예요? 중개대상 매매업이죠. 자,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고 A한테 있고, 자, 이거를 얘 돈을 들여서 분할하는 거죠. 분할해가지고 택지를 조성합니다. 농지를 뭘로 만든 거예요? 택지로 만들죠. 그래서 이것을 쪼개서 파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금을 나눠 갖는 거 있죠. 자, 이거는 중개다 중개 아니다. 이거부터 따져야 돼요.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건 뭐라 그랬죠? 토지에 뭐라 그랬어요? 예, 분양을 뭐 한다? 대행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중개행위가 아니니까 이 법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러면 4번에 정은 매도 의뢰인 D의 점포의 매도 의뢰 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싼 가격이었으므로 일단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였다. 직접 거래, 형벌 3-. 자, 문은 이 명의로 되어 있는 양도 알선이 금지된 주택상환사채를 H라고 매수토록 알선하였다. 금제익, 주택상환사채, 이거 주택법에 나오는 거죠. 자, 제가 주로 뭘 많이 했냐면 청약통장 있죠? 입주자 저축증서인데 이 주택상환사채도 증서에 해당되죠. 자, 이거 형벌 3-. 자, 4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개사법상의 금제에 관련된 설명 옳은 것은 1번에 당해 중개대상물이 거래상 중요사항에는 중개대상물 자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에 관한 사항도 거래상 중요성으로 볼 수 있다. 맞는데요. 그래서 가격을 거짓말한 것도 금제에 해당된다라고 했었죠. 자,
이번에 거래 당사자가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미등기 부동산 전매에 대하여 의뢰하는 경우 그 의뢰인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이 금제인은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거?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적용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적용되는 거니까 자, 거래 당사자는요, 이 규정에 의해서 처벌 안 되죠. 자,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에 주택법상 입주자 저축증서에 대하여 소지자가 그 증서를 매매 교환하는 경우도 공인중개사법상의 금쟁에 포함된다. 자, 지금 소지자가 매매 교환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죠. 그럼 어느 법 적용? 예, 주택법을 적용하죠. 주택법상 입주자 저축증서라든가 이런 것들 양도 알선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죠? 주택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자는 맞았네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자, 다시 한번 주택법, 이건 여러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중개사법에도 나옵니다, 시험에. 자, 이런 증서와 관련된 부분, 이런 거를 갖다가 주택법상 만약 양도알선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그러니까 개업공개사 등이 만약에 이 증서라든가 이걸 만약에 알선했다면 두 법이 위반되죠. 중개사법도 위반되고 무슨 법도 위반된다? 예, 주택법도 위반된다. 그러면 두 법이 같이 위반되면 나중에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 어떻게 해주면 되죠? 예, 분리선고하라 그랬죠. 저번 주에 배웠던 결격사유 부분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타법과 같이 위반돼가지고 경합법일 때는 분리선고하라. 벌금형을. 자, 그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지만 돼요. 자, 그러면 자, 4번에 금쟁이 중 부동산 분양 임대 관련된 증서에는 아파트 분양권이나 상가 분양계약서도 포함된다. 아파트 분양권, 상가 분양계약서 이거 증서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탈세를 목적으로 한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했으나 중개인이 전매책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투기조장행위 해당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5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주택법상 입주자 저축증서 거래를 의뢰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하는 틀린 것은, 자,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게 여기 나오는 거죠. 자, 이 증서는 주택법상 양도가 금지된 증서이므로 개업공개사가 중개할 수 없다. 자, 이거 중개해주면 이제 밑으로 넘어가죠.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이 증서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개사는 3년 이하 징역 또 2,000원 벌금. 맞죠? 3- 그리고 주택법에 따르면 이 증서 거래를 알선한 자는 3-3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두 법이 같이 위반되죠. 이때 중개사법에서는 일단 그 증서에 대한 소지자 있죠. 그래서 거래한 자는 중개사법엔 처벌 안 되죠. 근데 어디에 법이 처벌돼요? 주택법엔 처벌되죠. 자, 그러면 5번에 다른 사람의 입주자 저축증서를 이용하여 주택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주택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없다. 자, 입주자 저축증서 하다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분양받았어요. 이거 걸리면 어떻게 되죠? 그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주택법에 나오죠? 그래서 취소하거나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소유권 상실한 경우 있죠. 자, 5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은 판례 태도와 다른 것은 1번에 개업공개사 등이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소정연도를 초과하는 액면 금액의 당좌 수표 구입받았습니다. 그대로 반환되었죠? 금쟁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토지 분할하고 택지로 조성해서 일부를 타에 매도하면서 확정금 지급 후 한도로 초과한 나머지 차익을 모두 취득했습니다. 이거 초과수수 해당 안 된다. 자, 이제 앞전에 설명 다 드렸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 임차권, 권리금, 시설비 교환계약을 중개하고 사례 명목으로 중개부수 한도를 초과하여 포괄적으로 금원을 받은 경우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부수 지급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X, 이거는 초과수수 해당 된다 안 된다?
초과수수 해당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거기 보니까 건물의 임차권 및 권리금, 시설 교환 계약을 중개하고, 자, 지금 여기에 중개대상은 뭐예요? 임차권 하나고, 권리금, 시설비. 이거는요, 중개대상물 아니죠. 자, 근데 이걸 다 알선한 거예요. 임차권과 권리금과 시설비 같이 이렇게 넘겨주면서 다 알선했죠? 그러면서, 자, 알선료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흔히 권리금이나 시설비는 중개 대상물 아니니까 중개보수 적용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알선료를 받은 게 그냥 한꺼번에 뭉뚱그려가지고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상가임대차 같은 경우는 뭡니까? 좀 아무래도 좀 싸니까 만약에 법정 중개보수 계산하니까 80만 원 나왔다. 80만 원. 법정 중개보수 계산하면 8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80만 원이 이 안에 뭉뚱그려서 몽창 들어가 있죠? 이게 과연 초과수수냐는 부분이에요. 자, 만약에 너 초과수 받았지?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나는 80만 원만 보수고 나머지 420만 원은 권리금 알선료다라고 주장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 초과됐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초과수수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 약속, 요관대, 그친 미수범 이거는 처벌할 수 없다.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뭘로도 처벌할 수 없다. 무등록으로 처벌할 수 없다. 무등록 형벌 어떻게 되죠? 3-2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임야가 개발지역으로 결정되어 가격이 떨어지고 매수하는 사람도 없어 상당 가격으로 현금화하기 어려운데 그 사람을 모르는 매수인에게 비싼 값에 전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처를 했는데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죠? 이거 거짓언행에 해당된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54번 문제를 보죠. 자, 다음 금제의 중 법정 행정 형벌의 기준이 다른 것은, 자, 1번에 개업공개사에는 친구가 소지하고는 양도할 수 금지된 재부가 입주권을 그 부탁으로 매매를 성사시켜 주었다. 재개발 입주권인데요. 요게 도정법의 입주권이 아니고요. 이건 벌써 이제 없어지기가 꽤 됐습니다. 일명 딱지라는 거예요. 오늘 혹시 딱지 들어보셨어요? 뭔데요? 저 애들 치는 이거 딱지 말고, 그 옛날에 80년도 때까지 뭐냐면 재개발 지역에 임차인들 있죠. 재개발 지역 임차인들에게 그 아파트를 지면 거기에 들어갈 입주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임차인들이 여러분들 재개발 지역 방앗간에 살고 이런 사람들 있죠. 이 입주권을 주면 이 사람들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죠. 이거 한번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에 들어갈 권리를 주는데 그 권리가 일명 뭐냐면 재개발 입주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불법 전매를 많이 합니다. 거의 90%가 다 전매예요. 불법적으로. 바로 요건데 지금은 이제 이게 없어지고요. 이사 비용을 주거나 아니면 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권리를 줍니다. 둘 중에 선택해서 하는데 어쨌든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재개발 입주권은 여러분들이 저기 뭡니까 도정법상의 관리처분계 인간의 입주권 그거와는 상관이 없는 입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그 조폭들이 주로 뭐 하냐면 혹시 좀 나이 좀 드신 분 기억하시나 물딱지라는 거 아세요? 딱지를 모르니까 물딱지가 뭔지 모르죠. 가짜 입주권이야, 가짜 입주권. 그러니까 재개발 입주권인데 이걸 가짜 입주권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조폭들이 많이 해서 쭉 풉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가짜라 가지고 입주도 못하고 막 하는 그런 시절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이가 되게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하는 거, 옛날 얘기하는 거 보면. 자, 봅시다. 하여튼 그런 거니까, 자, 지금 그냥 그렇거니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요거는 지금 도적법상에 있는 재개발 입주권이 아니라는 거.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한다? 일단은 이건 옛날에 증서였었어요. 양도할 수 금지된. 그러면 이거는 형벌 어떻게 되죠? 3-. 그 다음에 2번에 소속공개사 B는 자신이 소유했던 주택을 중개인 갑에게 싼 값으로 매도했다. 뭐죠? 직접거래죠? 네, 직접거래.
형벌 3자씩. 자, 중개보전시는 매도된 갑으로부터 상가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후 자신이 그 직접 상가를 매수했다. 직접 거래 3-2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개업공사티는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이용하고 있는 친구 갑의 부탁으로 자신의 사무소에서 자기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계약을 체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자, 요거는 어떻게 되죠? 무등록업자 알면서 명의를 이용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형벌 1-1부분이죠. 그럼 이제 5번은 안 봐도 되죠? 기준 다른 거니까. 뭐, 이건 5번은 뭐예요?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부분이죠? 3-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교재를 138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거기 보니까 중개보수 부분 나옵니다. 자, 요약집은 49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자, 요약집 정리를 쭉 한번 해보죠. 자, 중개보수 청구권 발생, 행사, 소멸하는 부분 있죠? 자, 청구권에 오늘까지 보니까 이제 요약집과 편제가 좀 왔다 갔다 해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편제가 하고 비슷한 것 같더라고 보니까. 자, 일단 보죠. 중개보수 청구권 발생, 행사, 소멸. 지금 뭐 요약집 안 봐도 된다 그랬죠? 안 봐도 된다 그러니까 잡작이 딱 덮은. 뭐 볼 사람 보세요. 기억 안 나면 봐야죠 뭐. 자, 일단 중개보수 청구권 행사, 자, 청구권 발생, 행사, 소멸하는 부분 있죠? 청구권의 발생은 언제 한다? 언제다? 예, 중개 계약이죠. 중개 계약, 중개를 접수, 중개 계약이 체결되면 청구권이 어떻게 한다? 발생된다 그랬죠. 자, 그다음에 청구권 행사하는 시점은 언제다? 중개가 완성되는 시점. 자, 중개가 완성되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자, 다만 이때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법에서 특별히 명시하고 있죠. 자, 약정이 있다면 뭐하고? 약정이하고. 그러니까 약정이 있다면 즉 계약 체결 시에 받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약정이 없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 자,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으로다가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중개보수 청구권 소멸된 시점이 언제다? 누구의 고의과실로?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로. 거래계약이 어떻게 됐을 때? 무효, 취소, 해제됐을 때. 자, 무효 취소되면 이땐 누구의 잘못이에요? 개업공개 잘못이죠? 그때는 어떻게 한다? 청구권이 소멸된다. 그럼 개업공개 고의과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예, 청구권 그대로 유지가 되죠. 청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중개보수는 주택과 주택 외의 대상물, 그 다음에 또 오피스텔 이렇게 나눠지죠. 자,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전원 범위에서 뭘로 정한다 그랬어요? 시도 조례로 정한다 그랬죠. 자, 시군구 조례가 아닙니다. 시도 조례예요. 자, 그러면 이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범위는 어떻게 돼요? 매매교환의 경우 1천분의 9, 임대차의 경우 1천분의 8, 이 범위 내에서 나머지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자, 주택 부분 면적이 2분의 2 이상이라면 주택율을 정한다. 자, 이때 주택부 면적 2분의 1 초과한다면 주택율 적용한다. OX 초과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자, 이거 조심하시고요. 자, 지금 주택 외의 대상물 있죠? 주택 외의 대상물은 국토교통부령이 전원 범위에서 협의해서 받는다 그랬죠. 이때 국토교통부령은 얼마였죠? 매매, 교환, 임대차 모두 1천분의 9. 매매, 교환, 임대차 모두 1천분의 9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주택 외의 대상물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게 있었죠. 자기가 받을 중개보수 요율에 대해서 요율표 명시하고 초과해서 받아서는 안 된다. 자, 이 문장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어디에만 적용되는 거? 주택 외에만 적용되는 거죠. 주택 외에만 적용되는 거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피스텔 일정 조건의 오피스텔이 있었죠. 자, 일정 조건이 아니라면 주택 외를 그대로 들어가고요. 일정 조건이 어떻게 됐죠? 전용 면적 얼마 이하? 85 이하고 그 다음에 또 상하수도 시설을 좀 부엌 있어야지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부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욕실 있어야지만 된다 그랬죠. 네 가지 조건이 모두 갖춰졌다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이렇게 되죠. 자, 조심할 것은 요 조건일 때 주택 요율을 적용한다. OX 틀립니다. 자, 주택 요율을 주택을 준용한다. 뭐 주택 요율을 적용한다. 이거 틀려요.
자, 주택을 정의하는 게 아예 요일이 정해져 있죠. 자, 1천분의 5, 1천분에서 아예 요일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개보수는 자, 일단 교환은요, 뭘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교환은 고액의 물건을 기준한다고 그랬죠? 고액의 물건을 기준하고, 자, 그 다음에 월세간 임대차.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이 월세간 임대차죠. 자, 월세간 임대차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여 5천만 원 이하일까요? 미만일까요? 네, 미만. 이하가 미만인 거 틀리죠? 자, 5천만 원 미만이라면 다시 적용하지. 어떻게 해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적용한다 그랬죠. 자, 분양권은 뭘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분양권은 아까 문제 풀 때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예, 기납입된 금액의 실제 거래 가격이죠? 실제 거래 가격이 뭐다? 납입된 금액의 프리미엄 합친 게 실제 거래 가격이다 그랬죠. 자, 그러면 동일 있었죠? 동일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 포함해서 둘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를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매매 보수만 받는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리하면 되고요. 자, 실비는 두 가지였죠. 실비는 두 가지.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다음에 또 계약금 등의 예치비용 두 가지가 있었죠. 자, 그럼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누구로부터 받는다? 매도, 임대 등 권리 이전으로 받고요. 자, 계약금 예치 비용은요? 매수, 임차 등 권리 취득을 해받는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자, 조례로서 시도 조례로서 정하는 게 뭐가 있다?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요일과 그 다음에 또 실비, 한도. 자, 이거는 뭡니까? 시도 조례 정한다 그랬죠? 이때 사무소 소재지와 그 다음에 대상물 소재지가 틀릴 때는 어떤 조례를 적용한다? 사무소 소재지 선언. 조례 적용한다. 분사무소는요?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요거는 분사무소입니다. 자, 일단 왜 사무소 소재지라고 그랬어요? 자, 사무소에 중개보수 요일표 걸어놓죠?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분사무소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자, 서울에 주된 사무소 있습니다. 원주에 분사무소 있어요. 그러면 원주에 분사무소 있는데 서울 요일표 걸어놓지는 않죠. 예, 강원도 요일표 걸어놓죠. 그러니까 의뢰인들이 어디 와서 그 사무실에 와서 그거 쳐다보면서 계약 체결하죠. 그래서 사무소 소재다. 그것만 기억하면 이런 헷갈리진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중개보수 부분을 정리해버리고, 자, 일단 보죠.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자, 다음 중개보수와 관련된 판례 내용이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1번에 개업공개사는 중개를 완성한 경우라도 중개계약 체결 시 보수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의뢰인에게 그의 상단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자, 중개계약 시 보수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받을 수 있다. 왜? 개업공개사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 상인이다. 그래서 당연히 상인으로서의 보수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기억이 1번이 일단 틀렸고요. 자, 왜 기억리을은 자꾸 보이냐? 자, 2번을 보죠. 자, 매매계약 성립에 결정적 기여를 한 개업공개사라면 그 귀책 사유 없이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의 상단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자, 요건 이제 상황을 갖다, 이제 판례에 나온 건데요. 상황을 앞뒤 떡뚝 다 떼내버리고 한 거지만, 자, 일단은 이거는 청구할 수 있다. 일단 맞는 내용입니다. 이건 상황이 어떤 거예요? 내가 소개를 다 해주고 거의 거래 성사시키려고 했는데, 지네들끼리 싹 계약 체결한 거죠? 이건 당연히 어떻게 보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을 갖다가 다시 일반 중개의 형태로 보죠. 내가 어떻게 돼요? 여기처럼 거래 성립에 결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가서 다른 개업공개사한테 가서 계약 체결한 거예요. 이거 보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이 개업공개사 빼고 자기네들끼리 거래한 상황에서 나온 판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결정적 기여를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거래 계약서를 다른 개업공개사가 만약에 썼다면 이게 다른 개업공개사 중개해 준 거죠? 이건 보수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냥 2번은 맞다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중개인이 중개활동이 쌍방의 제시가격 차이로 일시 중단된 상태에서 중개원들이 직접 만나 절충 그때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는 중개활동 상량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가격이 좀 안 맞아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안 맞아서 깨졌는데 나중에 지네들끼리 다방 가가지고 가격을 다시 절충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계약 체결했죠. 이것도 중개보수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다. 왜냐? 누구 때문에 둘이 만났다 그랬어요? 개업 공개 때문에 만났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개업공개사가 부동산의 매도인을 위하여 거래 상대방을 소개하는 등 노력을 했으나 의뢰인이 개업공개사가 알선한 상대가 아닌 제3의 인물과 거래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당연히 중개보수 청구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건물 임대 중개 완료를 조건으로 중개보수 상대의 보수를 지급받기 하는 내용의 계약과 같은 유상 위임계약에 있어서는 시기한을 불문하고 중개 완료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보수 청구권 상실한다. 거의 내가 성사시키려고 하는데 중개계약 깨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중개계약이 중간에 깨져버리면 당연히 보수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개사가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보수를 수수한 경우 법률에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데요. 그 법률에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초과 수수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했다는 얘기죠. 자, 나는 비록 초과해서 받을 의사가 없었습니다. 근데 조례를 잘못해서 초과해서 받은 거죠. 그래도 초과 수수에 해당된다. 자, 분양된 컨설팅에 대한 보수, 중개보수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 예, 이건 왜요? 이유. 그렇죠. 중개업이 아니죠. 중개인이 아니다. 중개인이 아니면 무조건 중개선법 적용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중개보수는 거래계약이 성립되면 청구할 수 있으나 나중에 거래계약이 무효로 되면 중개보수 받을 수 없다. 자, 거래계약이 성립 전 청구할 수 있으나 나중에 거래계약이 무효로 되면 그럼 받을 수 있다. 있다, 없다 다 틀리죠? 자, 이 문장은 있다, 없다가 다 틀립니다. 예,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 제가 이거 기본 강의 때 이거 했을 거예요. 거래계약이 이 문장입니다. 자, 무효, 그 다음에 취소, 해제됐을 때, 자,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없다. 이거 갖고 한번 얘기했던 적 있었죠? 자, 거래계획 무효취소됐을 때 보수받을 수 있다. OX 틀리다 그랬죠? 자, 없다 틀리다 그랬죠? 경우를 따지라 그랬죠? 고의과실이냐 아니냐. 개업공개에서의 고의과실이라면 없고 고의과실이 아니라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있다 없다 다 틀립니다. 자, 4번에 중개보수 청구권 발생에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중개계약을 구두로 체결해도 어떻게 돼요? 보수 청구할 수 있죠. 자, 한도액을 초과하는 보수약정은 강북구 위반한 것으로서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보여야 한다.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중개보수 전체가 무효인 거 아니죠. 자, 그러면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6번에 자, 중개보수에 관한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중개법인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분사무소에서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토지를 중개한 경우 인천광역시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실비를 받아야 한다. 자, 일단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왜 틀리죠? 이거는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0.9%만 받으면 됩니다. 뭘 중개해준 거예요, 지금? 토지는 조례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러니까 그냥 틀린 겁니다. 자, 뭐 어느 지역 조례 따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토지는 뭐예요? 그냥 0.9%
범위에서 협의해서 받으면 되죠? 아직 이해 못 하시네. 즉, 반은 이해 못 하시는 것 같다. 자, 지금 주택은 어떻게 돼요? 국토교통부령 전원 범위에서 예, 시도 조례 정한다 그랬죠? 주택은, 주택 외에는요, 국토교통부령 전원 범위에서 협의해서 받는다 그랬죠? 예, 그럼 주택, 토지는 주택 외죠? 그럼 조례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그 뭐 어디 조례, 뭐 이런 거 다 틀리죠? 그냥 0.9%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미만인 경우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하여 각각 중개보수를 적용한다. OX 2번도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을까요? 답 나올 때까지 진도 안 나갑니다. 예, 2분의 1 미만. 거기 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2분의 1, 예, 그렇죠.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2분의 1 이상 기장으로 해가지고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하죠. 자,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자, 미만 이상 이렇게 구분을 일단은 하면 자, 2분의 1 이상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거래가액이 1억 원인 토지의 매매를 알선하고 매수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로 100만 원을 받은 경우 금쟁에 해당한다. 거래가액이 1억 원 토지 매매하죠. 그러면 얼마예요? 예, 0.9. 얼마 받아야 돼요? 예, 90만 원. 자, 금쟁에 해당되죠? 초과수수. 자, 4번에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장 대리 업무에 대한 수수료도 국토교통을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야 한다. 자, 지금 경매 대상과 관련된 매수장 대리와 관련된 수수료 규정은 어디서 정하고 있죠? 대법원 규칙이죠. 국토교통부령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 자, 5번에 토지에 대한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 중개 의뢰인이 일반으로부터 거래 금액의 0.8%까지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0.9죠?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개보수에 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개업공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요일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중개보수 요율 편제표에 명시하여야만 이를 초과해서 받아서는 안 된다. 맞는 내용 있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딱 바꿔서 한 글자만 빼면 이 문장 딱 틀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참 잡아내기 힘들어요, 이거. 이 문장 이렇게 보면. 자, 개업공제 주택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딱 이렇게 나오면 뭐가 빠졌어요? 외자가 빠졌죠? 예. 자, 이런 것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어디에만 적용되는 거? 주택 외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관한 중개보수는 한도는 국토교통부의 정한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주택 외에는요, 국토교통부의 정한 범위에서 협의해서 받는다 그랬죠. 협의해서 받는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공개사와 의뢰인 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중개가 완성된 때로 한다. 언제예요?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죠. 중개 완성된 때가 아니라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 자, 4번에 전용 면적 85 이하이고 전용 입식 부엌, 화장실, 갖춘 오피스텔의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와 상가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에 보수 한도는 동일하다. 일단 지금 여기가 어디 봅시다. 뭐 정확히 표현하면 85 이하 입식 부엌, 화장실, 그 다음에 욕실까지가 일단 있어야죠. 예, 근데 어쨌든 이거를 그렇다고 치고요. 이거 좀 빠졌는데, 근데 어떻게 한다? 이거는 매매 교환, 임대차죠? 임대 0.4죠? 자, 이 오피스 0.4, 일반 상가는 0.9이겠죠. 그 다음에 임목의 저당권 설정 계약을 중개한 경우 중개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최고 거래 금액의
쌍번호부터 최고는 1.6%까지 받을 수 있다. 임목은 그냥 0.9죠? 예, 그러니까 양쪽으로 받으면 1.8이 되는 거죠. 자, 뒤로 넘어가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제사 법령상 중개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자, 공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을 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하면서 당사자와 체결된 보수 약정은 무효이다. 자,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죠. 보수 약정 무효라 그랬죠. 자, 그러면 우연한 기회에 알선하고 보수받았습니다. 이 보수는요, 효력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2번에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간의 중개보수 지급 시기 약정이 없을 때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예, 약정이 없다면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자, 여기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 의뢰인 간의 보수 지급 시기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OX. 예, 이건 틀려요. 약정이 있다면 약정이 따르죠. 그래서 약정이 없는 경우 이런 문구가 만약에 없으면 이거 틀립니다. 자, 그러면 3번에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에 정한다. 맞죠? 국토교통부령에서 해서 협의해서 정하고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쌍번호부터 각급할 때 1번호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어떻게 돼요? 1,000분의 9. 자, 매매죠? 매매교환 1,000분이고 임대차 등은요? 1,000분의 8이 됐죠. 자, 5번에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어떻게 되죠? 네, 사무소 소재지라고 그랬죠? 사무소 소재지. 분사무소는요? 네, 분사무소 소재지. 자, 11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자,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역, 분양권 거래 경우 분양가격의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계산한다. 기납입된 금액이라고 그랬죠? 자, 중개대상물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2분의 1인 경우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적용한다. 예, 맞죠? 2분의 1부터가 주택요율이죠? 자, 디귿의 오피스텔은 모두 거래 당사자 일반으로부터 매매 교환은 0.5, 임대차 등은 0.4 범위 내에서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네, 모두. 자, 이 문장은요, 모두라는 문장을 빼도 틀려요. 자, 오피스텔은 거래 당사자 일반으로부터 매매 교환 0.5, 근데 임대차 0.5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이래도 틀립니다. 자, 이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만 되죠? 그래서 그냥 모두라는 문장에 빠져들. 자, 어떤 조건이었죠? 85 이하, 그 다음에 또, 네, 부엌, 욕실, 화장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리얼에 공개사법령상 공개사는 중개보수를 받은 때 법정 서식에 의한 영수증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지금 영수증 있나요, 없나요? 중개사법상 영수증 없죠? 자, 지금 중개사법에 영수증 없고요. 자, 일단 작성해서 교부할 의무 자체도 없습니다. 다만 영수증이 있는 경우가 있던데 어디 있었죠? 네, 매수 신청 대리부분 있죠? 면책 대리부분. 여기에서는 영수증이 있었죠. 자, 그래서 3개가 틀렸고, 자, 좀 쉬시죠. 쉬다가 계산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